서브 이슈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두 가지.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현금성 자산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현금성 자산 10억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40만 명 육박, 전체 인구의 0.76% 차지. 매년 KB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에서 부자 보고서를 내는데 이 기준이 바로 현금성 자산 10억 원인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40만 명밖에 없고 비율로 따지면 0.76%입니다. 여기서 5억 갭 투자 10개에서 자상 10억이라고 얘기하는 부동산 집거지는 제외입니다. 이런 집거지들 전세와 대출 등 부채 빼면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3억 원도 안 될 것입니다. 3억 원도 솔직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있다면 또다시 갭 투자해서 부동산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다주택자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KB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에서 현금성 자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카페에 가면 부동산 부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100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 절대 부자 아닙니다. 집거지일 뿐입니다. 투자 방식은 무피 투자입니다. 1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 전세 8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 전세가 올라서 1억 원이 넘어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를 무피 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금 올라가면 남은 전세금으로 또다시 갭 투자해서 주택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집이 50채 100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불황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이 많아 자산만 커 보이지 현금은 없는 거지일 뿐입니다. 솔직히 팔아서 현금이 손에 있어야 부자지 팔지 않으면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팔면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상승기에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가구 2주택자는 75%, 1가구 3주택자는 82.5%가 양도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팝니까? 10억 원이 올라도 팔기 힘듭니다. 양도세 중과가 없어져야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는 때는 언제인가? 부동산 하락기입니다. 부동산 하락기는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는 때입니다. 부동산이 얼마나 떨어지면 그리고 어려우면 양도세 중과를 없앱니까? 따라서 양도세 중과가 있을 때는 부동산이 오르고 양도세 중과가 없어져 팔만하면 부동산이 떨어지니 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기적으로 아주 잘 맞아서 양도세 중과가 없어져서 팔 기회가 생겼다고 칩시다. 이때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 차이가 나서 팔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양도세 중과를 1년 한시 유예했습니다. 그러자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기도 외곽과 서울 외곽 그리고 지방 등의 아파트가 나오는데 몇 억씩 떨어졌다는 기사가 줄을 이룹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많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불황기에는 금리가 올라 매수자가 매수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7%를 넘었고 올해 안에 8%에서 9%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6%를 넘었고 주택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수자는 꼭대기까지 오른 주택을 선뜻 매수하기가 겁납니다. 그러니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면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매도도 안 됩니다. 물론 금매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 채 팔면 더 이상 팔 수 없습니다. 물론 세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식과 달리 양도세는 한 해 파는 양도 차익이 커지면 지속적으로 양도세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은 아무리 10억을 팔건 100억을 팔아도 22%로 분리과세되며 단일과세입니다. 그러나 양도세는 비율로 과세를 때립니다. 양도 차익이 1200만 원 같이 적을 때는 6%이나 8800만 원을 넘어가면 35%나 됩니다. 물론 누진공제는 빼주긴 합니다. 그래도 30%는 넘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넘는 양도 차익을 남기는 순간 더 이상 팔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해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를 없앴다는 얘기는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됐다는 얘기고 내년에는 더 팔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다음 해에는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KB 시세가 떨어져서 원리금 상환과 역전세난이 나게 생겼습니다. 올해 몇 채 팔아서 돈을 벌었어도 번 게 아닙니다. 내년에 원리금 상환으로 메워야 할 것이 더 많은 상황으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2008년도까지는 부동산이 올랐지만 2009년도부터 쭉 어려워져서 2012년도에 부동산 바닥 찍고 2016년도에 겨우 본전 수준으로 찾는 수준으로 갑니다. 따라서 2021년까지는 부동산이 올랐지만 2022년서부터는 떨어지다가 2024년에 부동산 바닥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올해보다 내년이 어렵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경기가 동시에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주택자는
부동산 바닥 찍을 때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다가 불황기의 원리금 상환과 역전세난 맞으면서 바로 경매로 모든 부동산 날리고 부자는커녕 한 번에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6년도 얘기입니다. 부동산 경매부터 안 해본 것이 없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경력이 무려 15년이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전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탄을 했습니다. 무슨 한탄이었냐? 자신이 15년 동안 강의란 강의는 다 듣고 열심히 책도 읽고 실전 투자는 지방 투자서부터 상가 아파트형 공장, 경매 특수물건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얼마 전 자신의 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남편 잘 만나서 강남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동산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일만 하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만나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좌절감이냐? 자신이 15년 동안 공부하고 투자해서 번 돈보다 자신의 친구가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서 오른 돈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으로 아무 공부도 안 한 친구인데 말이죠. 그래서 열받아서 모든 부동산 다 정리하고 딸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으로 강남 아파트 빚 이빠이 져서 두 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후에 강남 부동산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호황기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면 됩니다. 무주택자는 부동산 호황기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동산 호황기가 어느 때인가?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때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작년에 비해 올랐으니 비싸서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싸더라도 사서 갖고 있다가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여기서 조건은 무조건 새 아파트를 사는 것입니다. 청약을 할 수도 있고 청약이 안 된다면 분양권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값이 오르면 대부분 양도세는 중과되는 수순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 오를 때는 다주택자는 팔지는 못합니다. 새 아파트 입주하고 아파트가 오르면 지켜봅니다. 지금 1주택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입주 후 5년이 지났을 때가 아파트로 가장 많이 오를 때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때라는 것이죠. 이때 비과세 요건을 맞춰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황이라면 다시 새 아파트를 사고 비과세 요건을 채워서 다시 팝니다. 물론 두 번째 살 때는 새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만 팔면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호황기에 바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시중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거래만 이어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소수의 거래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2021년도까지가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죠. 따라서 비과세 요건의 주택이 아주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봐야 두 채 이상 사고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호황기와 불황기는 10년을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택을 팔면 불황기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황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면 그때가 불황기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불황기에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불황기가 오면 경매 시절이 옵니다. 부동산 불황기는 금리가 오르고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풀립니다. 경매로는 매매가의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부동산 사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팔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도 많은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와 같은 우량 지역의 아파트만 노리면 됩니다. 불황기에 들어서면 30% 정도는 세일을 합니다. 이때 경매로 받아서 90%까지 대출을 이빠이 땡겨서 월세를 놓는 것입니다. 대출 이자와 월세를 얼추 맞춰 유지를 하면 됩니다. 이런 때에는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양도세 한시 유예를 해주는 세금 혜택까지도 줍니다.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이유는 은행이 금리가 올라서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부동산 호황기에 샀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면서 부실 채권이 됩니다. 이러면 은행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심지어는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 파산을 막으려 대출 규제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경매보다 일반 매매가 더 싸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매매는 역전세난으로 전세가가 떨어져 잔금에 오히려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대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경매가 가격이 싼 일반 매매보다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대출을 받으면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0억짜리 아파트 9억까지 대출 받고 1억 원 월세 보증금 받으면 이론상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반 매매로 시세보다 1억 싼 9억짜리 아파트는 전세가가 떨어져서 한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약 4억 원쯤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많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4억 원쯤을 갖고 있어야 하니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불황기에는 더 비싸게 사더라도 대출을 끌어쓸 수 있는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낫습니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부동산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팔릴 때까지, 그리고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호황기가 오면 팔면 되는데, 양도세가 한시 유예로 산 것이 아니라면 1주택자가 이때도 유리합니다. 부동산 호황기가 오면 정부는 바로 양도세 중과를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세금 때문에 많이 오른 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주택자의 물건은 싼 만큼 좋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는 많이 올라도 양도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가격에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호황기가 와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1주택자는 강남과 같은 핵심 요지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노리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호황기에는 1주택자가 자가로 새 아파트를 5년 살고 비과세로 매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기지역 새 아파트를 노립니다. 불황기에는 경매로 인기지역 아파트를 사서 보유를 하다가 호황기가 오면 매도하고 호황기 전략을 이어갑니다. 다주택자는 호황기 때는 중과세 때문에 못 팔고, 불황기 때는 아파트 시세 떨어지고 원리금 상환, 역전세난 때문에 한 번에 파산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부동산 부자는커녕 금리 올랐을 때 쪽박 안 차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돈 없는 서민은 강남과 같은 부동산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길을 따릅니다. 결국 다주택자로 부동산 사서 월세입자와 대출 때문에 고생 개고생하고 결국은 부자는 못 됩니다.